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7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70이 넘도록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 여러분께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말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되네요. 우선 제 결혼 생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결혼 생활부터 저의 생활은 달라졌으니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겪게 해주었어요. 물론 안 좋은 일들이 아주 많았지만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지요.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혼을 선택할 만큼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빛 한 줄기 없던 제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얻어터지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제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남자가 있었고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욕을 퍼부었고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 욕을 가장 많이 들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축복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바로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도 불안해서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사람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없어진 돈 어디서 찾는가 말입니까?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유서 한 장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겨우 밝혀둔 불이 꺼지고 말았죠. 그땐 저도 어렸고 딸도 어린 나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밤일도 해봤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친정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정말 큰 슬픔이지만 딸과 함께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딸이 있으니 그럴 수 없었죠. 제가 빛 한 줄기 없던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 희망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있어서 제 삶이 시작되었고 딸이 있어서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더는 제게 면박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딸도 예뻐해줬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제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늘 욕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을 벌였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님이 저와 딸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저를 다른 곳에 팔았기 때문에 제게 잘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애딸린 아줌마와 누가 결혼을 하나 했는데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꽉 찬 남자였습니다. 계속 어린 여자만 고집해 결혼 때를 놓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여자가 나이 많은 그것도 몸이 불편한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나겠어요? 그래서 시댁 부모님은 하자 있는 젊은 여자를 찾던 중 저를 찾았고 아이 하나 정도면 자기들이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떤 선택지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시간 낭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집에 아들을 낳으러 온 가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서 홀대란 홀대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어찌나 성격이 고약하던지 몸이 불편하다고 약자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신마저 불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툭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피하면 물건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렸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누군가가 먼저 위협을 강하지 않는 이상 때린 사람이나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제지를 못한다고 시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남편 간수도 못한다고 혼을 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대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식모살이나 다름없던 불행한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시댁 부모님이 부유한 편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물론 아들만요. 아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어요. 딸에게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아들만 챙겼고 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서 어리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왜 자기만 차별하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딸에게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집안 사람이니 이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더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재밌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괴롭히겠습니까? 물론 진상 손님이 있기는 했지만 집에서 매일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죠. 집에만 있으면 구박만 받고 맞기만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당장 뛰쳐나와 혼자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씩 친정으로 갔었죠. 가서 욕만 먹는데도 부모라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아니 글쎄 남편이란 인간이 바람이 났지 뭡니까. 그 작자는 돈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시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뭔데요? 바람 피우는 거?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왜? 너도 내가 몸 불편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 몽뚱이가 이렇다고 아무랑 못 만날 것 같아? 아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소리를 쳐? 이게 정신이 나갔나?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니까짓게 못 살면 야 너는 나 아니었으면 니 딸이랑 그냥 거지꼴로 살았을 거. 내가 데려와서 아들도 낳게 하고 잘 사는 집 며느리도 하겠구만. 말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래서 없는 것들 데려오면 안 되는 건데. 에휴.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은 완전 남처럼 생각하더군요. 아무리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제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지팡이에 머리를 맞았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맞고 말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아주 성격이 고약한 건 닮았구만. 그러는 할머니는요.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아저씨 성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때서요? 딸은 저를 대신해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리다고 봐줬더니 뚫린 게 입이라고 아주 나불나불거리고 있어. 아이고, 이런 걸 우리 장손이 누나라고 부른다니. 아이고, 두야. 어머니, 저희 딸 예뻐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딸에게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힘이 없었지만 딸에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 딸이라고 챙기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훑어보며 혀만 계속 찼습니다. 얘,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만난다고 때린 거니? 너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말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너는 말도 못해, 이년아? 안사람이 얼마나 못했으면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나는 말이다, 안사람 도리는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어디 바깥으로 나돌지도 않고 집에만 있잖니? 너는 네 잘못도 모르고 지금 우리 집안 귀한 아들 때린 거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럴 거면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쟤랑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되겠네. 그리고 사돈 내는 가봤자 너 반기지도 않으실 게다. 이미 한번 나갈 딸이라고 처음부터 막 굴려도 된다고 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니? 아휴, 결혼만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집안 받지도 않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 탓이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이면 나가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나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 인생에 있어서요. 딸과 아들, 제 자식들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딸이 중요할까요?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딸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다르죠. 제가 나간다고 하니 그럼 딸과 함께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4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들도 있으니 아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았으니 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엄마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따라가면 당장 애 밥은,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애 환경은 우리 손자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본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자한테 잘해줬는데 그럼 우리 자식이지?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들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애는 못 준다. 나갈 거면 조용히 둘이서 나가야지. 아무 잘못 없는 애를 왜 데리고 나가긴 데려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말 똑같은 말을 하며 아이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도망칠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상처만 받고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마저 냉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그런 건데. 난 괜찮아. 그럴수록 저는 딸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왜 누나만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챙겨?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들 입에서 딸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건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 딸을 정말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어디서 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누나가 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누나도 우리 가족이야. 내 딸, 내 아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가 가족이 아니래? 앞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미워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이상하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넘어가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사실이고 언제 또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너무한다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따라서 갈 거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미워한 거야? 아이가 어찌나 빨리 뛰던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잡기 위해 저도 힘껏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에 힘껏 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체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따라갔죠. 저는 열심히 아이를 따라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딸과 함께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앞이 노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사고가 났나, 납치라도 당하면 어쩌나 많은 생각이 들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손이 떨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아들을 찾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여기! 저는 바로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갈 곳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겠지만 저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안고 사과를 하더군요. 잘못했어요. 그날 저는 아들과 딸과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다 이야기했죠. 어린 나이에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무덤덤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절대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니 그제서야 아들은 편히 저희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나랑 나는 아빠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누나 보고 우리 가족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누나랑 나랑 엄마는 같잖아. 그럼 가족 아니야? 야, 가족 맞지. 너랑 나는 엄마가 같은데 어떻게 가족이 아니냐? 할머니는 그냥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고 바보야. 그럼 가족 맞지. 그리고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가족이지. 우리도 특별한 가족 중 하나고. 그런데 특별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아. 괜히 혼자 특별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아들도 점점 제 딸을 닮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커가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이러나 했는데 아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 두 팔을 다 들며 딸과 저에게도 구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딸에게는 차별을 했고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제겐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을 더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시댁에서 살며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일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이미 포기를 한 지 오래라 저는 아이들만 보고 살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어 더는 돈으로 여자를 만날 수 없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더군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자기를 무시하냐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과 딸은 먼저 이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자니 웃기더군요. 뭐 남편이 나이가 더 들어 병시중을 들여야 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 팔자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런가 별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로 결국 죽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뛰어들어 결국 저 세상으로 갔으니 제가 병시중을 들지 않아도 됐죠. 남편이란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술 때문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란 인간이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자식들만 보낼 날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홀로 지낼 생각을 하니 헛헛하더군요. 하지만 딸과 아들도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딸과 아들을 보내고 혼자 시골에 내려가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들은 서로 짝을 찾아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보내고 시골로 내려가 자그마한 가게를 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주말에 한 번씩은 오려고 했어요. 자주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계속 찾아와 주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그런가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더니 제게 더는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당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직접 당해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싸워봤자 뭐합니까? 안 그런가요? 또 제가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해서 그런가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놀고 먹기만 한다면 뭐라고 했겠지만 며느리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모처럼 주말에 쉬는데 시댁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한 소리 하겠다는 거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둘 사이에 좋은 거 하나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말을 했다고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며느리와 다르게 사위는 제게 싹싹하게 예쁜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몸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 집 수리할 곳은 없는지 매번 물어봤고 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딸내에 조금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제가 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위가 먼저 제게 딸내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딸 집에 가서 몇 달을 신세지게 되었어요. 장모와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잘 대해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점점 사위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는 사위에게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른이 넘어가면서 점점 몸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다고 몸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귀가 조금 들리지 않고 예전보다는 숨이 가빠지고 전보다는 자주 아프기는 했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는 꽤 건강한 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 조용히 장사를 하며 지내왔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이었나 봅니다. 제 걱정을 어찌나 하던지 저는 제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내에 안 좋은 소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위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가 셋인 집에서는 딸 혼자 벌이로 어떻게 산답니까? 딸은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처음으로 딸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니 바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한 것 같았죠. 자기네들도 어떻게든 버텨본다고 버티다가 제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은 딸이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셔서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죠.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전 재산을 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잖니.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한 것도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아. 엄마라고는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내 마음이니 이거라도 받으렴. 그럼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애들 아빠도 수락할 거야. 엄마 가게랑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 몸도 불편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딸의 제안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딸 집이라고 해도 제 집이 아니니 괜히 불편할 것 같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모님, 안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든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자네가 불편할 텐데.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야 어머님을 워낙 좋아해서 별 문제 없을 거고. 저희 회사가 괜히 이렇게 돼서는. 그게 자네 탓인가? 어쩔 수 없는 일 탓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위의 말에 저는 딸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짐을 하고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제게 남은 거라고는 자그마한 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의 통화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했죠. 사위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75세 할머니 들어갈 건데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니, 그렇게 착하던 사위가, 그것도 집으로 오라고 했던 사위가 요양원에 저를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만큼 저는 배신감이 배로 들었죠. 나이를 먹고 모든 일에 초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사위를 살리겠다고, 사위가 살아야 제 딸도 살 거라는 생각에 모든 전 재산을 준 것인데 돌아오는 건 결국 저를 요양원에 가둬두겠다는 거니 저는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위는 제 돈으로 꽤 큰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달 일을 시작하다 체면이 살지 않았는지 가게를 차렸더군요. 예전 같으면 응원을 해줬겠지만 사위의 한마디에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어요. 복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다 늙어서 복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저의 배신감을 표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첫 번째, 딸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가게로 찾아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 장사를 망하게 한다. 세 번째, 일부러 사위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딸과 헤어지게 만든다. 네 번째, 사위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장사를 망치는 건 딸도 힘들어할 것 같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게 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 헤어지게 만들자니 이건 딸과 손주들이 슬퍼할 것 같고,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한들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결국 저는 나머지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고 딸도 회사에 가서 집에 없어 사위와 둘이 있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사위의 출근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이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이서방, 이리 좀 올 수 있나? 네, 장모님.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부축 좀 해줄 수 있을까?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당연하죠. 사위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아이고, 미안하네.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괜찮지? 아유, 그럼요. 고마워. 우리 이서방밖에 없어. 아닙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저는 수없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미안한데 혹시 집에 시금치가 있나? 갑자기 애들이 시금치 나물이 먹고 싶다고 한 게 기억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고마워. 장모님, 시금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쩌나. 오늘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갔다 와야 하나?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자네가 갔다 오면 나야 고맙지.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저는 그렇게 사위를 부려먹었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사위는 조금 지쳐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간이 맞는지 좀 봐줄 수 있나? 네, 물론이죠. 일부러 소금을 팍팍 넣어서 시금치는 매우 짠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왜, 입에 안 맞아? 저는 일부러 간을 별로 하지 않는 시금치를 먹었습니다. 이상하네. 괜찮은데? 내 입맛이 이상한가? 그리고는 다시 엄청 짠 시금치를 사위 입에 넣어줬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너무 짜다고 이야기했고 다시 간이 맞는 시금치를 주니 그제야 간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소한 걸로 사위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소한 게 결국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저는 사위가 저로 인해 힘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혼자 있을 때 사위에게 시켰고 매번 조금씩 사고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짜증 낼 법도 한데 짜증 내지 않고 제 요구를 들어주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너무 괘씸해서 참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위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괴롭혔지만 밖에서도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죠. 당연히 사위라면 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왜 계산을 하냐며 말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사위 식당으로 갔습니다. 물론 계산을 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것저것 막 시키기까지 했고요. 사위는 더는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터질 대로 터진 모양입니다. 결국 사위가 딸에게 불만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따라 계속 나를 심부름꾼으로 쓰질 않나.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계속 친구 데려와서는 우리 가게에서 밥 먹고 가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장모님한테 돈 받기 애매해서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뒤로 계속 친구를 데려오시잖아.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데 계속 오신다니까? 그럼 돈 달라고 해. 그리고 너는 엄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 아니, 그게 나도 계속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럼 말해. 돈 달라고. 그럼 됐네. 딸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조금 바보같이 착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게 쓴소리를 못한다고 해야 할지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딸에게 잡혀 사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사위를 괴롭혀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괴롭혔어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위를 골탕 먹이기엔 이것이 제일 직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냥 얻어먹고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딸과의 다툼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갔어요. 딸에게 제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자기들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내던데 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참 한결같더군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틀리던지. 딸은 그런 말 말라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네 옆에 있는 놈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엄마 치매가 오면 그때도 안 보낼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 가리면? 엄마,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니면 내가 엄마를 왜 모셔왔겠어. 이서방이 힘들잖아. 엄마, 이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내가 다 할 건데.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다 내어줬는데 그거 안에 못 해줄까봐?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지 여보? 딸은 사위를 정말 많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위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는 심부름을 시켰고 맞게 가져온 걸 내가 언제 이걸 시켰냐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사위는 정말 억울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나니 사위도 참지 못했나 봅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제게 화를 낸 겁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아니, 매번 장모님이 사오라는 거 사왔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메모하고 몇 번 확인하고 가도 그럴 일 없다면서 화를 내고 우기시고, 장모님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세요? 치매? 자네 미쳤어? 치매라고? 왜? 치매 오면 뭐? 요양원에 보내게?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요양원 안 보낸다고. 내가 자네 속셈 알아. 누굴 속이나 귀신을 속이지. 저는 사위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는 저와 더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는지 대화를 끝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치매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치매일 리가 없죠. 사위는 계속 답답하다며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이후로는 참지도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나도 힘들어. 당신도 이제 일 그만두고 어머님 봐봐. 얼마나 힘드나. 매일 시키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화내고. 아니 가끔은 물건까지 던진다니까? 내가? 내가 물건을 언제 던졌어? 장모님. 또 왜 매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 그럼 할 말 없어요. 장모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위가 정말 답답했나 봅니다. 딸 앞에서는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화를 내니 말입니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돌보는 거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치매 검사도 받을 때 아무 이상 없었잖아.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한 건 아니지? 제가 시치미를 떼자 오히려 딸은 사위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딸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는 더 답답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속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어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사위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못 버티고 나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딸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게 묻더군요. 엄마, 들어보니까 조금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래? 아니,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그런데 우리 남편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봐요. 내가 왜? 뭘 했다니? 이서방 참 웃기다. 아니, 남편 말로는 점점 말도 격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도 내고 가끔은 이서방 때린다며. 이서방이 그러더라.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일부러 왜 그런 짓을 해? 엄마, 솔직하게 이야기해. 내가 볼 때는 엄마 치매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묘하게 이서방한테만 그러는 거 알아? 딸은 눈치를 채고 제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딸이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몰랐던 일인 건 확실했었죠. 그 말을 듣고 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엄마,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사위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복수가 시작되고 말았거든요. 역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맞았습니다. 제 복수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도 함께 사위를 골탕 먹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법을 모릅니까? 아니면 이런 놈들만 걸리는 겁니까? 왜 저희 모녀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럽더군요. 그런데 사위의 바람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참 전부터 만나고 있더라고요. 사위의 바람 상대는 예전 직장 동료인 것 같더군요. 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지인들을 통해 물어봤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어쩐지 당당하게 집을 나가더라니 생활할 곳이 있어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아주 교활한 여우더군요. 딸의 결혼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믿었던 사위의 바람에 충격에 못 벗어나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쓰라고 거액의 돈을 제게 주더군요.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미안했지만 딸을 위해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아들도 제 누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돈을 더 많이 챙겨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바로 업체에 부탁을 해서 사위의 바람 현장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서는 아주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고 다니더군요. 아주 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이었으면서 뒤에서는 잘나가는 사업가에 말 한마디에 여자들을 다 꼬실 수 있는 아주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이름도 속여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때 더 때리지 못한 제가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여가는 중 사위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사정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위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죠. 미안하네. 내가 좀 심했지? 사위는 당황하며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손주들에게는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몇십만 원을 쥐어준 뒤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실컷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와 함께 밥을 먹었죠. 마지막인 만큼 저는 아주 성대하게 차렸습니다. 장모님, 이걸 다 차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사위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도 되지 연기도 되지 탑배우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았나 의문이 들더군요. 사위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위가 국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때다 싶어 있는 힘껏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자식이 몰라서 물어? 아니 갑자기 때리는 사람이 알지 맞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딸이 사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리고 사위가 딸을 치려는 거 앞에 있는 시금치 한 주먹을 잡아 던졌습니다. 아니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이제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뭔데 날 때려? 뭔데 때리냐고? 이 미친놈아 너는 뭔데 바람을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한 거니? 왜? 나는 모를 줄 알았어?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몰랐겠다. 그치? 네가 집 나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서 뭐 하는지 물어봤어. 근데 당신 인생 잘못 살았더라. 그거 알아? 당신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다 이야기해주던데? 그러게 철저하게 착하게 지냈어야지. 사람들도 당신 행동에 학을 뗐더라고.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에휴, 이 썩을 놈아. 증거 여기 있다. 그러고는 분이 안 풀려서 사위를 한 대 더 때렸습니다. 사위는 모든 증거를 보자마자 얼어붙어서는 바로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신,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 왜? 받을 돈 다 받았으니 이제 노인네 필요 없어져서 버리려고 했어? 사위는 순간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저희는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쫓아냈어요. 사위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죠.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와중에 사위는 자기를 예뻐하지 않았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사위가 그런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사위를 예뻐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딸의 결혼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복수라고 해봤자 그냥 노인네의 한풀이 정도로 끝을 내려고 했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위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친구도 돈도 직장도 자식도 모두 잃은 채 쫓겨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완벽한 복수를 하고 말았죠. 딸은 그 사건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위가 하던 가게를 그대로 받아 이어갔습니다. 딸은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위가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속지 않고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끼리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위 덕에 사랑하는 딸과 손주와 살고 있으니 그거 하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가요? 복수를 하지 않든 복수를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 너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를 보세요. 시부모님은 나이 들어 죽고 남편이란 작자도 사고 나서 죽고 제가 모든 재산을 받았고 결국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도 보세요. 제가 불을 켜고 아등바등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사위는 일찍 알아차리고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늙은이 더는 헛소리 하지 않고 그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40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부모님을 보고 자라 사소한 방황 한 번 하지 않고 무탈하게 자라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매일 새벽 4시면 칼같이 일어나셔서 신문 보급소 문을 여시고 신문 배달까지 하시던 부모님과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던 누나까지 가족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였으니 저 또한 성실하게 생활하며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성실한 부모님이라고 해서 제게도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들께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저와 누나 때문이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다 두 분 모두 새벽부터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를 챙기는 일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신문 배달을 제가 하겠다고 자진했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일찌감치 돈 버는 일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처럼 평생 일만 하게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배달하고 오는 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져서 공부하기 더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 등교하기 전까지 공부하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야, 다른 보급소는 신문 구독하면 라디오도 주고 선풍기도 준다던데 니네 아버지네는 왜 아무것도 안 줘? 어? 우리 아버지가 몇 년째 구독해서 보시는데 니네 아버지네는 너무 얄짤없다고 다음번에 다른 보급소로 바꾸신대. 꼭 별로 친하지도 않은 녀석들이 가끔 아버지의 보급소에 대해 괜한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었는데 다음번엔 사은품 넣어줄 테니까 부모님께 꼭 연장하시라고 해. 알았지? 라며 저는 오히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전교회장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다 몇 표 차이로 아깝게 부회장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성적도 나쁘지 않아 수능을 보고 난 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불러 서울에 있는 대학을 추천하셨습니다. 수능 점수도 모의고사 때보다 잘 나왔고 학년 내내 반장에다가 전교 부회장까지 했으니 충분할 거야. 내가 따로 추천서 써줄게. 저는 서울까지 갈 생각은 없어서요. 저도 욕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향을 떠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있는 이곳에 저도 함께 있고 싶었죠. 사내가 됐으면 더 큰 물에 나가 큰 인물이 될 생각을 해야지. 이 좁은 곳에 고여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얼굴로 남자가 그런 배포로 뭘 할 수 있겠냐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부모님과 선생님 말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라도 내보자 싶었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 의지와는 다르게 떡하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포가 넓어야만 하는 게 남자였으니 결코 겉으로는 겁이 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학을 몇 주 앞두고 아버지와 서울에 올라와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남자가 월세는 무슨 월세? 남한테 돈까지 주면서 살아버릇하면 절대 돈 못 모아. 무조건 돈 생기는 족족 모아서 서울에 집부터 사야지. 알았냐? 예, 아버지.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에 들어갈 궁리부터 해. 괜히 돈 걱정한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돈 걱정, 집안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들도 절대 내 자식 기죽게 안 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부터 하라며 몇 번씩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작은 방 하나에 주방, 작은 욕실이 달린 빌라였지만 그래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는 없었던 침대도 사고 깨끗한 새 책상도 샀습니다. 그리고 평소 갖고 싶었던 최신 컴퓨터도 샀죠. 당시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병원에 계셨으니 부모님께서 병원비로 은행에 빚까지 지셨다는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즐거운 대학생활보다는 목표를 위해서만 달리며 영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대를 냈고 제대를 하자마자 곧바로 복학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하고 싶은 것, 연애 이런 것에 신경 쓰며 여유를 부릴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방학 때마다 본가에 내려가면 누나가 임용고시에 또 떨어졌다며 항상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작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저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란 기업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면접 준비와 면접의 연속이었죠. 서울에 올라와 보았던 삐까뻔쩍한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만 나오면 제가 원하는 회사에 척척 입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이렇게 높고 넘기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합격 발표난 것은 아직도 없어? 어머니는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보라 성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네, 아직. 아이고, 우리 아들 마음고생 많겠네. 아버지는 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뭐하러 더 있냐고 성하신데 큰일이다. 그랬죠. 본가가 서울도 아닌데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닌데 전셋집을 깔고 이곳에 있어봐야 부모님께는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네, 몇 군데 더 남았으니까 더 노력해 볼게요.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말도 없었죠. 이제는 회사 이름이며 뭘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만 아는 곳이라면 어디든 붙어야 한다 생각했죠. 역시 사람은 벼랑 끝까지 서봐야 간절함이 배가 되는 것일까요?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드디어 처음으로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들으면 잘 아실 만한 회사였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주신 양복을 입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회사였지만 역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자 직원들과는 달리 남자 신입 사원은 상사들과의 술자리와 접대자리에는 절대 빠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생했어요. 집이 어디예요? 선임이 먼저 고생했다며 제 존재에 대해 알아주고 먼저 무엇인가 물어봐준 것은 입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임은 회사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여자 상사였는데 저보다 딱 1년 먼저 들어왔다는데도 선임들 사이에서 모두가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회사에서는 능력자로 통했죠. 외모도 훌륭한데 명문대 출신이었고 들고 다니고 입는 것마다 모두 다 명품에 고등학교도 강남 8학군에서 나왔다며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직접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 가는 방향이 같아 능력자 선배와 저는 함께 택시를 탔죠. 나 신입 때는 술자리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되게 자주 생기네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회사원들은 원래 다 이렇게 매일 마셔대는 줄 알았어요. 별말하지 않았는데 선임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제 말에 빵 터져서는 자꾸 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실수했나 싶어 물었는데 선임은 본인도 회사원이면서 회사원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며 웃음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머쓱해서 괜히 머리만 긁적거렸죠. 그러고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동기 중 누구와 제일 친한지 쉬지 않고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선임이 그랬다면 왠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능력자 선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를 이끌어주어서 뭔가 전부터 알던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 둘이 있을 땐 우리 편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능력자 선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먼저 친하게 지내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싫지 않았죠. 회사 내에서 퀸카로 유명한 여자 선임과 사적으로 친구라니요. 제가 좀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능력자 선배의 질문들에 나름 제가 잘 대답을 했나 싶어 약간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능력자 선배와 아주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준비물과 도시락 예약을 하기 위해 함께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도시락 가게와 사무용품들이 즐비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함께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임은 회사 일인데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가격 흥정을 했고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면 덤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 사장님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해준다고 할까요? 저는 자꾸만 선임의 그런 모습들에 시선이 끌렸고 가슴이 술렁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모태솔로나 다름없었던 저는 처음 느껴지는 감정과 떨림에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감정은 걷잡을 수도 없이 커져버렸고 점심을 함께 먹는 내내 제 앞에 마주 앉은 선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더군요. 너무 떨려서요. 그런데 그때 선임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왠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요? 회사는 아니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이라고. 선임은 많이 놀랐는지 가녀린 손까지 벌벌 떨며 휴대폰을 쥔 손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병원 응급실인데요?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아 서둘러 계산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고 택시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선임의 어깨를 부축하며 택시 뒷좌석에 함께 올라탔죠.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이 많이 놀라 제가 응급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복귀하겠다 전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선임의 어머님께서 계시다는 병실로 달려갔는데 다행히도 큰일은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원래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좀 있으셨는데 하루 종일 일이 바빠 식사도 못하시고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다가 순간 쨍한 햇빛에 머리가 핑 돌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임은 그제야 좀 긴장이 풀렸는지 그 큰 눈으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 밥을 안 먹고 이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제발 건강 좀 챙기라며 울먹이는 선임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제가 우리 회사 킨카인 능력자 선배에게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졌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저만 하시길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아까 식당에서 나 혼자 있었음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선임이 자꾸만 고맙다고 말하는 게 괜히 쑥스러워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당뇨가 심하신데 끼니를 거르거나 두통이 있을 때 외출하는 건 삼가야 한다며 어머니께도 꼭 알려드리라면서 선임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질 못한 채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은 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다면서 병실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임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자신을 키워주셨다는 얘기부터 최근 들어 어머니 건강이 자꾸만 나빠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얘기까지 제게 해줬습니다. 저는 어쩐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임의 겉모습만 보고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좋은 집안에서 공부만 하며 커온 요조숙녀로들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선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와 선임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퇴근 후에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쉬는 날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서로에게 말을 놓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자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이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여자친구가 된 선임은 대리로 승진을 했고 저는 얼마 전에 적금이 만기돼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와 거리도 더 가까워졌고 전에 살던 집보다 넓은 거실에 투룸이라 전보다 훨씬 널찍하니 좋았습니다. 시작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30이 되기 전에 조금이나마 제 힘으로 뭔가 이뤄낸 것만 같아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죠. 여자친구와 저는 거의 매일 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매일 출퇴근에 야근도 많이 하다 보니 퇴근하면 자연스레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죠. 제 맘 같아서는 주말에도 만나 놀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는 항상 주말이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워낙 혼자 계신 걸 싫어하신다며 주말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고 같이 식사 자리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어때? 너무 좋지. 내가 어머니 맛있는 거 대접할게. 아니야.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산 지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외롭고 씁쓸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하며 결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어머님께 인사를 가자고 말해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처음 그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매일 집 앞 골목에서만 헤어지다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죠.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과일과 케이크 그리고 제가 따로 미리 주문해 놓은 꽃다발까지 양손 가득 바리바리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반가워요. 오랜만에 솜씨 좀 내봤는데 맛있나 모르겠네. 와, 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미리 차려주셨다는 상은 이미 상다리가 휘어질 듯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음식 솜씨를 닮는다는데 여자친구의 실력도 기대될 정도로 어머니의 음식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다고? 예, 고향에서 신문 배급소 하고 계세요. 배급소를 오래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계신 걸 보면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아, 많이 힘드신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성실히 해오셔서 그런지 할 수 있으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아직 누나도 결혼을 안 하기도 했고요. 성실하기만 하시면 되나? 재산을 좀 불리셔야지. 조모님도 모시고 산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집이 좀 커야겠네. 가족들 모두 지금 하고 계신 배급소 건물에 살고 계세요. 어머? 배급소 건물이 아버님 거구나? 아, 예.
처음엔 꼬치꼬치 모르시는 게 귀한 딸내미 혹시나 괜한 남자 만나 고생할까 싶은 마음에 그러실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 모르실까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연세나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까지 어머니의 끝도 없이 이어진 질문 세례에 이것저것 정신없이 대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과 여자친구는 과일과 커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다리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은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 살던 전셋집과 비슷한 평수의 집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창고방 하나, 거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주방과 가까운 그런 집이요. 일찍부터 혼자 되셨으니 평생을 혼자 일하시며 딸을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에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내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 제대로 된 내 방? 왜 있잖아. 침대, 책상, 화장대, 오롯이 내 물건만 있는 내 방. 어릴 때부터 사정이 좋지 않아 어머니와 단둘이 이 집 저 집을 이사 다니다 보니 항상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은 방을 썼다는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종종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꼭 돈을 열심히 모아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민 방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했던 많은 다짐들은 항상 이뤄지곤 했으니 이 또한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과일과 커피를 마시며 여자친구와 어머님이 나눈 대화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혼자 사는 아들 걱정이 많으시겠네. 예,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성하세요. 어머, 그래? 부모님께서 아들 장가 보낼 준비를 다 해놓으셨나?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솔직하시고 유쾌하신 성격이시다 보니 딸 가진 어머님의 걱정이 섞인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사소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요즘 여자들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더라 하시면서 농담하시긴 하셨어요. 와, 아파트? 나 아파트 너무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러게, 우리는 아파트 한 번도 못 살아봤네. 난 아파트 살면 베란다 확장 이런 거 안 하고 꼭 베란다 있는 게 좋더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대충 둘러댄 얘기였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마치 지금 당장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떡하니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치 여자친구의 어머님까지도 함께 살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치를 살피다 여자친구에게 말을 돌려 넌지시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자기랑 같이 사는 건데 난 어디든 좋지. 그래? 그럼 아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괜찮아? 그럼. 그날 한 얘기는 농담이지. 우리 자기 부담 가졌구나. 역시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 못한다며 헤어지자고 할 여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자친구의 대답에 저는 놀라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은 아파트든 단칸방이든 상관없는데 사실 난 엄마랑 떨어져서 산다는 건 아예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당연히 독립해서 나와야지. 엄마는 나 없으면 많이 외로워하실 거야.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30이 다 된 성인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말들을 골라 계속해서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결국 속 시원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채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돌아왔죠. 물론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오랫동안 서로 의지를 하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저와 함께 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처가살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모시고 산다니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때 친구들에게 고민 비슷하게 말을 꺼냈는데 다들 노발대발 난리들이더군요.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은 더 난리였습니다. 시집살이는 옛말이고 요즘은 장모님들이 아이를 봐주시는 일이 많다 보니 자주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심지어 결혼함과 동시에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아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요. 듣고 보니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할 리 없는 문제였죠. 하지만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고향에 내려가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자신도 함께 내려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며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였지만 정말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먼 시골까지 내려가 어른들만 잔뜩 계신 곳에 가고 싶겠어요. 역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싶었죠. 할머니의 장례로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는데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 만난 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슬픈 와중에도 여자친구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도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도 할머니 돌아가신 게 슬퍼? 얘는? 당연하지. 너 행여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말어. 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기쁜 마음이 크면서도 어머니는 할머니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누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돌아가신 할머니 영정 사진이 바로 눈앞에 버젓이 있는 앞에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인사드리러 올 걸 그랬나 봐요. 저도 할머니 꼭 뵙고 싶었는데. 아이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도 예쁘게 하네. 제 여자친구는 정말이지 부족한 점이라고는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다니려면 내내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 어쩜 그렇게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물딱지냐며 저희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입이 마르게 여자친구를 칭찬하셨습니다. 서울 깍쟁이라는 말도 다 틀린 말인가 보다. 그렇게 예쁘고 싹싹한 아가씨 절대 놓치면 안 돼. 결혼 비용 때문에 미루는 거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날짜부터 잡어.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집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후딱 식부터 올리라며 성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하나뿐인 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놓칠 순 없었죠. 뒷일이 어떻게 되든 한번 밀어붙여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 좋아하던 식당을 빌려 노래도 부르고 미리 준비해둔 반지도 꺼내 손가락에 끼워주었죠. 프로포즈가 끝나고 감동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여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로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남겨주신 땅과 재산이 조금 있어서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그 재산들을 정리해 서울의 30평대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게 와락 안기며 저희 부모님께서 능력자라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리더니 어떻게 서울에 아파트까지 사주실 수 있냐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건 그렇고 사실은 나 그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응? 뭔데? 물어봐. 자기 어머님 말인데 혹시 우리가 결혼해서 자기가 나오게 되면 혼자 살기 힘드실까? 제 질문에 여자친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우리 엄마 조리원에서 3교대 근무라 새벽까지 나가시기도 하고 매일 아기 안고 일하시다 보니까 몸도 성한 데가 없어. 알지. 난 우리 엄마 일도 다 그만두고 내가 번 돈으로 호강하면서 나랑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게 꿈이야. 아, 그게 꿈이라고? 자기는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구나. 아, 싫다기보다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 어머님도 지금까지 시부모님 다 모시고 살았다며. 왜?
자기는 여자는 시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하고 남자는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시며 사신 어머님을 버리고 자신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며 울먹이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다. 어머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겠다고까지 얘기했지만 여자친구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답니다. 저에겐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 부분은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아. 정말? 그럼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내려갈까? 여자친구는 자신이 저희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 앞에서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예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만약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으니 혼자 내려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엄마가 평생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거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니? 네가 처가살이를 하게? 저의 예상대로 부모님께서는 놀라 버럭 무슨 소리냐며 화부터 내셨습니다. 저희 누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죠. 순간 저는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지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자친구와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걸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좀 아프셔. 당뇨가 있으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조리원에서 일하실 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정도의 건강 상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뭔가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 가족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야 말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셔서 버럭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으니 금세 걱정이 앞선 얼굴로 도대체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안 좋으신 거냐 물으시며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인데 사돈이면 다 같은 가족이지.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운을 떼시자 아버지보다도 더 반대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를 연신 외치시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원스레 대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요. 철도 없이 저는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가 이 큰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요. 저와 여자친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식장을 잡고 나니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아무리 새 식구 살 집이라고 해도 장모님과 살게 되면 그래도 최소 20평대 평수는 돼야 할 것 같아 알아봤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도 최소 3억 이상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엄마가 무조건 남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확장형은 안 된다. 베란다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등등 우리 신혼집을 구하는데 자꾸만 마치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시험지처럼 집을 골랐습니다. 집도 집이었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바로 결혼 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보러 다녔는데 집을 고를 때는 그렇게 까다로웠던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무조건 저렴한 제품들로만 고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다 망가진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뭔가 이상해 결혼 비용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아놓은 돈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이니 그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여자친구 연봉이 저보다 항상 더 높았고 직장 생활도 더 오래 했는데도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너무 적더라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오롯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까지 2배로 올려 이사를 했는데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은 그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네가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으니 학자금이나 제가 모르는 빚을 갚는 데 썼겠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치고 보니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게 많은 명품 가방과 신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연애 때에도 옷이나 가방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것들까지 합치니 방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저야 명품 같은 건 잘 몰랐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언뜻 보기에도 다 고가의 물건 같았습니다. 와, 이거 다 명품이야? 우리 엄마 모임 많은 거 알잖아. 거기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은 다들 검식 있고 남편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맨날 이런 거 메고 나온대잖아. 그래서 자기가 다 사드린 거야? 내가 사드린 것도 있고 여행 갔다 오면서 가짜도 많이 사드렸어. 아무리 저 많은 것 중에 가짜가 있다곤 해도 얼핏 개수만 세어보아도 저 돈이면 전에 살던 집에서 방 하나는 더 있는 집에 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걸까요? 하지만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게 현실이 되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친구들끼리 개를 들어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그 개를 들 당시에는 장모님께서 돈이 없어 개를 못 들었는데 이제와 다들 가는데 당신만 못 가니 서운하단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출근도 하셔야 하는데 여행 가실 수 있겠어요? 어? 자네 몰랐어? 나 조리원 그만뒀어. 예? 언제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일 그만두고 편하게 여행이나 좀 다니라던데.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건강이야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고 연세도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젊으신데 지금까지 잘 해오시던 일을 딸이 결혼 좀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신다니요?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크루즈 비용이 얼만지 물었죠. 500. 10일 동안이나 가는 건데 저렴하니 괜찮지? 저는 정말이지 입이 쩍 벌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액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기도 했지만 500이나 되는 금액이 저렴하다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모님이 역시나 이해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은 평생 신문 보급소를 해오시느라 그 흔한 관광 한 번을 못 다니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상의를 했죠. 장모님께서 크루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은 여윳돈이 없으니 다음에는 꼭 보내드리겠다. 장모님 서운하지 않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냐며 아내에게 얘기했죠. 그러자 아내는 대뜸 자신이 보내드릴 테니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 내가 월급 들어오면 알아서 할게. 아내는 알아서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뭔가 제게 서운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화가 좀 나더군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저와도 가족인 건데 서로의 수입이나 월급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월급은 벌써 이 집의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아내의 월급은 어머니의 크루즈 비용으로 다 나가버린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의 모임 친구분들이 저희 집도 구경할 겸 잠시 놀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방에 있는 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리 제가 없다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말을 제 귀로 직접 듣고야 말았습니다. 자기는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사위가 장모를 누가 모시고 살아. 우리 딸 정도면 그럴 수 있지 뭐. 어디 요즘 애들이 그래? 대학도 우리 딸보다 못한대고 지금 회사에서 직급도 딸보다 낮아. 연봉도 우리 딸이 더 높고. 어머 그래? 아우 하긴 자기 딸이 능력자긴 하네. 그럼 능력만 있어? 인물도 연예인 뺨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잘난 딸 낳아준 나를 지가 떠받들어 모셔야지 별 수 있어?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까지 샀는데 대단하지 뭐. 그까짓 아파트 30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아주 사위랑 살려니까 좁아 죽겠어. 저는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저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시는 건 참는다 쳐도 저희 부모님이 고생고생해서 사주신 아파트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시는 장모님께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은 이후에는 도저히 저도 장모님을 전처럼 대하기는 힘들더군요. 거기다가 툭하면 제게 용돈을 달라며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주변의 다른 분들과 자꾸만 비교를 하시면서요.
그 집 사위는 분기마다 필요한 거 사라고 용돈을 주는데 최소 100일에 패해. 어머니,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월급쟁이가 무슨 상황이 좋아져? 매일 똑같은 게 월급쟁이지. 에휴, 이래서 남자는 사업을 해야 돼. 언제는 월급쟁이가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제 모든 게 마땅치 않으신지 매일같이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주변 사위들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 주변 친구들의 남편들과도 비교를 하셨죠. 걔는 너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다니?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으이그, 정서방 봐. 우리 애가 이렇게 착해 빠져서 남들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남자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애는 자네 착한 것만 봤다니까. 같은 공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라도 좀 보시는 것 같더니만 시간이 좀 흐르자 할 말 안 할 말까지 구분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다 제 마음 같은가요? 아내와 저에게도 꿈만 같던 아이가 생기자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제게는 때론 얄밉기도 한 장모님이기야 했지만 당신의 딸에게만큼은 언제나 진심인 분이셨죠.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딸을 위해 매일같이 직접 만든 음식에 매일 야근으로 바쁜 저를 대신해서 병원에도 같이 가주시고 매일 밤마다 마사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안타깝게도 10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아이를 먼저 보내게 됐는데 저는 도저히 회사에 출근할 엄두도 나질 않아 한 달을 넘게 무급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자네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가장이 돼서 자기 멋대로 무급휴가를 내는 게 말이 되나? 장모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남자가 왜 그렇게 유약해? 아우, 도대체 내 딸은 뭐가 모자라서 자네 같은 남자랑 사는지 모르겠네. 언제나 제게만은 모진 말을 툭툭 내던지시는 장모님이시기야 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그때 이후로 전보다 더 장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아내를 위로하지 못했으니 잘못했다 싶어 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아내와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참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더군요. 그 사이 저희 누나도 결혼을 했고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고향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누나가 그래도 어머니 댁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저는 자주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전부터 좋지 않으셨던 무릎 때문에 서울 병원에 다니게 되셨고 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한 달 정도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 푹 쉬셔야 한다는데 서울 병원을 오가는 건 누나가 다 도왔다지만 누나도 아직 어린 조카가 있어서 간병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어머니를 좀 저희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요. 나도 아들 노릇은 한번 해봐야지. 정서방, 생각이 있어? 애가 일하랴 살림하랴 매일 고생하는 거 안쓰럽지도 않어? 근데 거기다가 대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라고? 장모님, 저희 어머니 수발은 제가... 됐네! 다신 그 얘긴 꺼내지도 말어! 저는 정말이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참을 이유조차 없는 것만 같았죠.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나도 장모님이랑은 못 살겠어. 뭐야, 그럼 이제 와서 우리 엄마 내쫓으라는 거야? 해도 너무하시잖아. 딱 한 달만이라는데 그게 안 돼? 설마 지금 우리 엄마 버리고 오빠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이래?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명색이 이 집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내가 장모님을 10년을 모셨는데 우리 엄마는 한 달도 같이 못 지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와, 자기 생색 장난 아니다. 그리고 나랑 결혼만 하면 아버지께서 사주신다고 하신 거잖아.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놓치기 싫으니까 그러면 내 지분도 있는 거지. 정말이지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정말 아내도 장모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것만 같아서요. 정말 나도 지쳤어. 못 참아주겠다. 뭐?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린 아내의 소리에
역시나 방으로 쫓아오신 장모님은 제게 별의별 욕을 퍼부어대셨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미운정마저도 다 떨어졌는데 화도 나질 않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장모님과 아내에게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순순히 나갈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저도 강하게 해야겠다 싶어 다음날 도어락 비번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혼 서류도 아내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울며불며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도 한 푼도 없어 나갈 수도 없다고요. 어머님이랑은 절대 떨어져서 못 산다며. 잘난 당신 엄마랑 예전처럼 그 다 허물어져가는 월세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제 선언에 아내도 그제야 실감이 나는지 똥줄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열어달라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열자 웬 아주머니와 찾아온 장모님의 행동은 정말이지 저 혼자만 보기엔 아까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그거밖에 안 쳐줘? 좀 더 쳐줘. 알고 보니 장모님과 함께 온 사람들은 중고 명품을 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이런 거 팔다 걸리면 쇠고랑이야. 아유, 미치겠네. 이거 해봐야 월세방이나 없겠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딸 이혼녀 만들기 싫으면 빨리 정서방한테 가서 빌어, 엄마. 빌긴 내가 왜 빌어? 네가 그 깡시골까지 따라가 봤더니 가족들이 다 순진하고 맹한 게 호구 잡기 딱이라며. 아, 이게 호구 맞아? 엄마가 촌구석 애들이 오히려 돈도 제법 있고 순진하다며. 이 두 사람의 실체를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까요? 정말이지 제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순진한 촌에서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정서방, 뭘 그렇게까지 해? 정서방? 소름 끼치니까 다신 그렇게 부르지 마요. 우리가 10년이나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10년? 말 잘했네. 처음부터 순진한 나랑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 이용해서 당신들 팔자 고칠 생각으로 접근한 거 내가 다 정리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고소? 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고소를 해? 내 명의로 된 집에서 10년 동안 무전 취식한 거, 내 월급으로 매일같이 둘이 명품 사고 여행 다닌 것만 해도 증거가 수두룩이야. 무전 취식? 자네 말 다 했나? 앞으로는 당신들하고 한마디도 안 해. 앞으로는 내 변호사랑 얘기하게 될 거야. 저는 통쾌하면서도 정말이지 씁쓸했습니다. 장모님의 말대로 제가 이런 사람들과 자그마치 10년을 살았다니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한 적 없었지만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도 아파트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명품백도 가져본 적 없으셨죠. 이제 더는 미련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 집에서 저희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아볼 거니까요.